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도 안팎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대개 회사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거나 안전 문제를 공부하고 있거나 안전 문제를 공부하시려고 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얘기를 좀 시리즈로 좀 한번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시설 안전, 원자력 안전, 교통 안전, 철도 안전, 어린이 안전, 가정 안전 등등 여러 가지 안전 분야가 있는데, 이 산업 안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안전 문화나 안전 의식의 이 표준 내지 준구가 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일터의 안전이 기본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대부분의 생활을 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차용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시설 안전 관련 법령이라든지 건축 안전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산 보안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철도 안전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법령들도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관련에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의 이 모법, 어머니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두면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상식의 폭을 넓게 하고 상식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해서 가급적 쉽고 재미있게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항들, 조문들이 탄생하게 된 그 유래, 그리고 행정 해석이나 법원의 판례,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가급적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부 수립 이전에는 이 안전과 근로자 건강에 관한 것들이 별 그다지 볼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식민지 시대인 1930년대 말에 1938년인가 조선 광부, 노무, 부조, 규칙이니 또 공장 취업, 시간여인이 해가지고 그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있었고, 또 미 군정 당시에는 아동노동법규라든지 최고노동 시간에 관한 법령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일제시대나 미 군정 시대이기 때문에 언급의 가치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건국 이후인 1948년 이후에 안전보건에 관한 법제가 어떻게 됐나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53년에 우리나라의 노동관계에 기본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다른 여러 가지 법령들이 제정되었는데, 그때 이제 근로기준법을 1953년에 만들면서 그 제6장에 챕터 6에 10개의 조문을 둬가지고 안전과 6장의 제목은 안전과 보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작업, 위험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안전위생, 교육, 병자의 취업규칙 등 이런 내용들을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근로기준법 제6장에 그렇게 두고, 구체적으로는 1961년과 62년 각각 근로보건규칙, 근로안전규칙 이라는 걸 두어가지고 근로자의 보건상, 말하자면 그 일하는 데 있어서 건강에 장애를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관한 그 규제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근로안전규칙,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준수해라, 이런 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53년에 근로기준법 제6장에 정해진 내용, 61년에 근로보건규칙, 62년에 근로안전규칙,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내지는 이 기준에 할아버지뻘 되는 그런 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 이제 1981년 12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는데, 53년부터 81년까지 28년간은 커다란 변동 없이 이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때 이제 제정 이유 같은 것들을 역사적인 걸 살펴보면, 이제 당시에 1970년대 초기부터 진행된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정확한 산업화에 따라서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공법의 채용으로 이제 산업재해가 대형화하고 빈발하고 유해물질, 화학공업 때문에 유해물질이 대량 사용되고 작업 환경의 다양함에 따라서 직업병의 발생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말고 새로운 독립법의 제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 질병자 수가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새로운 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하는 문제인식 하에 1981년 12월 31일에 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엔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관한 보상,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식으로 얘기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 에 관한 법령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산업안전, 말하자면 산재 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으로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1970년에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필두로 해서 70년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81년에 법이 제정된 다음에 17번인가 제정되었고 최근의 개정은 1919년 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우는 것 들으셨죠? 이제 왜 김용균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정부에서 오랫동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다가 전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2018년 초에 제출했는데 2018년에 제출한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관련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18년 말에 김용균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28살이 됐었는데 저 태안화력발전소 협력회사에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태안화력 내의 콘베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좀 필설로 형용하기 어렵게 이제 좀 사망 사고로 이제 이렇게 작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촉발되는 바람에 국회에서 이제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1918년 말부터 1919년 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1919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개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법률 그리고 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시행령, 그 아래 노동부령의 시행규칙, 그 다음에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위험 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이런 기본적인 법령이 있고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강제적, 비강제적 표준, 고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약 2000개의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12개장 15개 절 17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다치지 않도록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안전과 보건을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예컨대 여기에 이제 조도는 몇 룩스 이상으로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건설 현장에 이 세이프티넷, 이 안전망은 뭐 12m마다 이렇게 안전망을 해야 된다든지 일하는 광산의 그 온도는 몇 도씨 이하로 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느 작업장의 벤젠의 농도는 몇 ppm 이하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최저한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죠. 이제 최저한의 기준을 정해놓는 특징이 하나 있고 물론 안전과 보건의 유지뿐만 아니고 증진도 법의 목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안전과 보건을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한 법이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문 기술성이 특징입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것을 하나의 용기에 집대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안전과 보건을 망라해서 잘하려면 이제 전문 기술적인 종합적인 사항, 의학,
공학, 뭐 공학 중에서 화학, 전기, 건설, 뭐 토목, 시스템 등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고 법학, 이학, 뭐 자연과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거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요새 이제 위험의 위주화라는 말 하잖아요. 그럼 위험의 위주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상황이 봐도 경영학적인 의미에서 경영적으로 왜 외주 사업 경영할 때 위주화 경향이 많은지, 그에 따라서 위험한 요소들은 어떻게 위주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법령의 내용들이 2천여 개 조문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법들이 뭐 천수백 개의 법률이 있는데,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그 중에 가장 방대한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산업의 종합적인 것들을 이 하나의 법령체계에 묶어 놓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고 방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 불가피하게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법상의 의무 이행 주체가 다른 법보다도 좀 다양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는 것이 이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 내지 사용자를 의무 이행 주체로 많이 했는데,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 또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별도로 근로자도 의무 이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에 직접 당면하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것은 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전과 보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어떠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거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자, 사업주,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자들도 의무 이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라고 하면은 이제 반드시 일을 시키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기계, 설비, 화학 제품, 약품, 소재 등등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컨대 이제 무슨 위험 기계, 기구, 설비, 건설물을 제조, 수입, 공급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일 시키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서 그런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예컨대 이제 어떤 전자제품을 만든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또는 물질이라든지, 예컨대 그런 부품이나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사업주나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의무가 제조, 수입, 생산하는 자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조, 수입, 생산하는 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이행 주체이기 때문에 의무 이행 주체가 좀 다양하다 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른 노동법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강행성을 띈다. 강행성을 띈다는 것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을 때 그 법이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 둘이 계약을 해서 사인을 해놨다 하더라도 무효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기계적,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이제 사업자하고 근로자하고 동등한 이 법률상 주체이지만서도 현실적 경제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두면 안전과 보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기준 내지 내용은 반드시 강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저 기준의 부과 외에 조성, 도와주고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 말고도 안전문화의 증진이라든지 안전기술의 보급이라든지 표준의 제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안전을 위한 사회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정해놓는 등 이렇게 조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고 내용적으로 전문적, 기술적 방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저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노동안전위생법은 1972년에 제정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안전위생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보건이라는 말 대신 위생, 하이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제 산업이라는 말 대신,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말 대신 노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어서 이제 그 용례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는 또 안전 보건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보건 안전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업 직업 보건안전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일터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나라마다 이제 용어는 좀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 이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있고 좀 법의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1981년 이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라든지 그 개괄적인 이 골격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법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쉽고 재미있고 이 현실에 가까운 사례를 접목해서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